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줄이나 했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코스피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200선을 결국에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이 유지가 됐는데요. 줄곧 1%대 오름세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805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알파벳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네, 저희가 어제 방송하면서도 시간 외에서 8%, 6% 상승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거의 9%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을 살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기술주들의 힘을 좀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9월 하면 약세장이다 했는데 지금 9월 1일 빼놓고는 지수가 찔끔찔끔 오르고는 있습니다. 약세장 이제 뭐 과거랑은 달라지는 걸까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뭐 약하다는 표현 좀 당연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8월부터 보면 3,280인가요? 거기 딱 고점 찍고 나서 지금 3,05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지수가 계속 한두 달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3,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면 다시 그쪽으로 붙고 붙으면 또 밀어버리는 약간 그런 모습인데, 사실 미국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최근에 뭐 기술주 또 엔비디아는 한 5일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위나 아래가 뭐 강하게 열린다 이거보다도 이게 사실 이렇게 또 너무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월가에서 계속 나오죠. 9월 약세장이다 약세 이러면 그 반대 현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또 모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9월이 뭐 약세장이다 강세장이다 여기에 뭐 논리에 좀 빠지시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거랑 별개로 그냥 이벤트에 의해서 계속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조선 기자재가 엄청 또 셌잖아요.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주가 한번 움직이고, 또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게 바이오주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 그래서 바이오도 한번 움직이고, 또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뭐 거래소 이전 이슈도 좀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이제 그 테슬라 수주 받았잖아요. 그 장비 발주한다는 뉴스 나오니까 또 반도체 장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금은 색깔이 없이 그냥 이제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특정 업종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호재밖에 없지 않았나요? 왜 안 호재로 한 종목 오르면 다른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죠, 그러다 이제, 보니까 지수가 네. 그냥 보합에 있는 거죠. 지수는 보합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장을 이끌 만한 네. 그런 이제 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에서도 삼성바이오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가야 지수가 레벨업 하는 건데, 근데 코스닥은 그래도 알테오젠이 좀 움직여주니까 하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게 알테오젠 움직이면 2차전지가 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2차전지가 그 에코프로 그룹이 한 2, 3등 하잖아요, 시총이. 그러니까 이들이 또 못 가면은 알테오젠이 아무리 급등을 해도 약간 이제 이게 역효과가 또 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위를 열 수 있는 뭔가 주도, 그러니까 이 큰 섹터들이 고르게 이렇게 급등하는 그게 아니라 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좀 빠지면서 계속 지수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데 하이닉스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가면 급등했겠죠, 지수가.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증시는 뭐 계속 수급 공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반면에 오늘 바깥으로 보면 니케이 지수 엄청 올랐더라고요. 국내 증시가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뭐 해외 증시로 다들 눈길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다고 한국을 떠난 건 아닙니다. 예탁금은 그대로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9월 달에 또 조정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투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자. 네, 이런 것 같고 또 기존에 이제 미국 할까 뭐 한국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기존에 미국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또 미국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답은 미국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미국 하시던 분이 한국 오고 한국 하시던 분이 갑자기 미국 가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기존의 그런 그 포지션이 난 미국이 했으니까 그냥 미국 하겠다. 이렇게 좀 유진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뭔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쪽이 치고 간다면 이제 그쪽으로 좀 쏠림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아직 그건 아니거든요. 양 시장 모두 다 되게 좀 답답하고 또 최근에 중국이 뜨거웠는데 네. 중국 오늘 또 급락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뭐 쏠림 현상이 어느 특정 시장으로 그런 쏠림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주가 같은 경우도 한참 이제 잘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작년 6월 고점 찍고 이제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는데 네. 계속 이게 또 알리페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2대 주주인데 여기가 이제 예전부터 상장하기 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네.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에도 그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그 카카오페이 지분을 이걸 해가지고 이제 교환사채를 좀 발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골드만삭스에 넘긴 걸로 지금 여기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대 주주는 웬만하면 지분을 잘 안 팔겠죠. 이게 시중에 그렇죠.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골드만삭스가 가져갔다면 골드만삭스는 목적이 뚜렷하겠죠. 이걸 받아서 어쨌든 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분이 지금 카카오페이 보통주 좀 8.47%니까 적은 수량이 아닌 거죠. 상당히 좀 많은 수량이고 그리고 요게 알리페이 지분율이 현재 31.9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교환사채로 전부 교환이 되면 지분율이 19%가 되거든요. 근데 19%를 또 계속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페이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알리페이가 이거 다 팔고 나가버리면 계속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리페이가 선언을 하면 좋죠. 아 이제 더 이상 안 팔겠다고 하면 이제 그땐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알리페이가 얘기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19%에서 그러면은 이걸 더 팔까? 이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알리페이가 주가가 그러면 여기서 계속 빠질 때 교환을 하겠느냐 추가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한번 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또 알리페이가 처분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부진할 때 굳이 저는 이렇게 처분을 추가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알리페이가 사실 전적이 또 있긴 있잖아요. 전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2022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한번 블록딜을 네.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는 블록딜이었는데 이번에는 교환사채 발행인 거잖아요. 네.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뀐데?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이제 자기 이제 그 주식을 좀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교환사채는 그 한마디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목적인데 어쨌든 요걸 해가지고 아마 골드만삭스랑 뭐 이런 투자자들과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교환사채 쪽으로 아마 좀 방향을 좀 잡았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교환사채냐 뭐 블록들이냐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불편합니다. 그쵸. 결론은 똑같아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블록딜보다는 교환사채가 좀 더 나을 수는 있는 게 블록딜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하자마자 시간에 거래해서 그냥 바로 바로. 그거를 유동화 시켜버리니까 근데 교환사채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교환사채 발행하고 요걸 물량을 받고 요걸 이제 그 또 이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목적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교환사채 이 발행 단가보다는 좀 그 이 발행했던 단가보다 이게 교환가액이 54,744원이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종가가 52,000원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밑에서 팔면은 손해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블록딜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어요. 사실 물량이 당장은 안 나오니까. 근데 결국엔 주가 오를수록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등하던 K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베팅했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반등을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 제약주 갈 때는 못 가고 있다가 제약주 빠질 때 좀 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러면 얘는 2차 전지는 대안을 좀 길게 볼 대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근데 2차 전지가 제대로 가려면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전기차 시장이 열려야 되고 미국에서 미국 시장이 문을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9월 30일부터 이제 보조금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좀 남아 있고, 근데 이거는 언제 좋아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겠죠, 사실은. 물러나야 돼요. 네, 아니면 전기차 정책 되돌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지진 않아요. 바닥은 찍었는데 추세적으로 가려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그 바이든 행정부처럼 공격적으로 뭐 정책 지원 이런 게 나와야 추세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내년까지는 쉽진 않죠. 예, 그래서 27년, 28년은 돼야 되는 문제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유럽이라도 열리면 좋죠. 근데 유럽이 지금 힘든 게 여긴 중국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장악했는데 전기차 시장이 잘 안 열리고. 근데 유럽은 열렸는데 중국 CATL이 또 너무 잘하고. 근데 여기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게 이미 한국은 최악은 다 봤고 어제 공시 떴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급 계약했는데 미국과 유럽으로 나눠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유럽이 대부분은 지금 많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과 거래를 하는데 벤츠는 LG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가형 차는 당연히 이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근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가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공급 맺는 게 아마 4680 배터리인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지금 하려면. 네. 근데 이거는 사실 LG엔솔밖에 못 만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지금 만드는 업체가 삼성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LG의 손을 잡고 좀 비싼 차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가 전기차를 뚫긴 되게 어렵습니다. 중국 때문에. 근데 자동차라는 건 저가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중고가 차도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우리도 해볼 만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 또 레벨업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도 저렇게 에너지 솔루션 왜 이렇게 못 올랐죠 오늘? 근데 이게 배터리주도 별로 저도 그게 좀 크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좋은 뉴스 나와도 예전에도 테슬라의 LFP 배터리 이거 공급할 때도 바로 안 가고 며칠 후에 가더라고요. 며칠 네, 후에 그러니까 반영이 늦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들이 없어요. 예전만큼. 예전에 이게 23년도에 메르세데스 벤츠 공급했다. 그럼 그날 폭발하겠죠. 그죠. 그땐 뜨거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시장에 관심이 많이 식다 보니까 반응 속도는 늦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분명히 배터리도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무엇보다 지금 ESS 배터리 시장이 그렇죠. 열리잖아요. 미국에서. 오늘 SK온 네, 호재도 맞습니다.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만 바라보다가 ESS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저도 답답한 게 이게 즉각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만큼은. 그래서 그건 좀 아쉽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됐기 때문에 뭐 배터리를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이야기 나온 김에 자동차 이야기도 좀 해보면 뭐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 이런 뉴스들 나오는 반면에 자동차 부품사들의 수익성은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관세가 굉장히 자동차 부품사들한테 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성차랑 부품사가 다르게 가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가 주가가 많이 못 올랐는데 거기 동반은 이제 같은 그룹사죠. 모비스는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진짜 많이 올랐는데 거기 내용들 보시면 뭐 로봇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이 관세는 완성차가 일단 부담을 하거든요. 네. 자동차 관세는. 근데 현대 모비스는 그 부담률이 되게 낮아요. 완성차에 비해서. 그래서 관세 피해가 적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모비스는 많이 갔어요. 근데 왜 그럼 중소형 부품사 이렇게 힘드냐?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대 모비스는 또 미국에도 공장이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 관세 때문에 어쨌든 수입할 때 다 부담이 들어가니까 현지 조달을 하려고 그래요. 부품을.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영세한 중견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이게 미국에 지금 현지화를 못한 기업들은 여기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는 이제 그거보다 현지 조달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현대차 미국 공장에 보낸다고 쳤을 때 그 관세 부담, 이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분명히 클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철강 같은 건 품목 관세가 또 들어갑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뭐 현대차가 또 보전하면 모르겠지만 안 하면 부품사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류비도 비싸졌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내에만 만약에 공장을 갖고 있는 만약 국내가 호황이에요. 뭐 현대차가 정말 생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뭐 상관없이 또 수익을 내겠지만 많은 부품사들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조적으로 현대차도 지금 미국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조달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이제 이런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급감됐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잘 나가는 이제 현대모비스는 계속해서 잘 나가게 되고 현지화가 안 된 이런 중소 부품사는 더욱 더 힘들어지는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좀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소형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결국 관세 때문에 문제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관세 좀 피해져서 조선업 같은 경우 계속 좋았잖아요. 그럼 이제 네네. 마스가로 이제 완전 띄웠는데 지금 실제로 노란봉투법 리스크랑 이제 두 개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또 파업한다고 요즘도 또 뉴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이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노란봉투법은 악재는 맞아요. 분명히 이건 악재는 맞는데 뭐 파업 리스크도 생길 거고 근데 이건 6개월 동안 유예됐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 합니다. 뭐 이게 이것 때문에 파업해서 진짜 파업을 할 건지 어떤 이유로 할 건지 이게 명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가치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분도 이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마스가는 명확하거든요. 미국이 명확히 원하고 있고 이미 지금 하나그룹이 미국의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합병한 이유가 있잖아요.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합쳐버렸습니다, 지금. 거기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미국의 비고르 마린이라는 회사랑 거기가 미국 군함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회사거든요. 거기랑 이제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삼성은 원래 방산 안 하거든요. 삼성마저도 이제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그림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노란봉투법이 이게 악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도부터 이제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반영하기 좀 쉽지가 않고 마스가는 이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포커스는 일단 마스가 쪽으로 좀 맞춰놓으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금은 뭐 또 올랐습니다. 도대체 금의 고점이 어딜까 궁금해지기도 하는 상황인데 금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금은 이제 정말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졌죠.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달러 자산 동결되는 바람에 러시아가 이제 22년도부터 전쟁 일으키고 나서 금을 샀고 그거를 그 지금 전승절에 참석한 그 국가들 있잖아요. 이제 네. 중국 편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근데 미국이 또 언제든지 달러 자산 동결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들만큼은 금을 계속 베팅할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는 돈을 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국가들의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들이거든요. 매년 꾸준하게. 그러니까 금값이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구조적인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하게 이제 지내져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은 뭐 달러 살게요. 이러면 금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 수요가 일단 붙을 거고 거기다가 금은 어떻게 보면 달러 대체제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달러 약세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미국 경기도 좀 약간 고용도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이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이 금이 그런 이제 그 금리 인하기에 또 성적표가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관습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거, 금리 인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같이 가미되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이 또 대표 명사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물론 휴전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한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수요가 좀 계속 증가하는 부분 금은 공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한 그쵸. 또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비트코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급 늘 만한 요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금값 상승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뭐 이게 열려있다. 옛날처럼 뭐 물가 오르면 금 못 오르고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구조적으로 좀 금은 꾸준하게 오르지 않을까. 중간중간 진폭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좀 이 금 투자하신 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전 나왔다, 금 빠진다 그러면 그럴 때 조금씩 오히려 사야 더, 되는 네. 상황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테크주들 ETF를 포함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2, 3일 또 이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하면 이번에 빠질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음. 중국 증시도 괜찮게 보는 게, 근데 오늘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거 가지고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건 이거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얘기를 안 했고 그 공매도 규제를 좀 완화한다. 이런 이제 공매도 규제 완화한다는 이제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증시 부양이에요. 부동산 부양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지금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 부양에서 소비를 좀 살리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자신감을 많이 얻고 있잖아요. 중국의 그 혁신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 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중국 증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양을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중국 정부도. 근데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2007년도도 한번 그랬었고 2015년에 중국 증시 버블 터진 적 있죠. 있죠. 이거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중국 정부가. 근데 이번에도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급등하는데 안 잡다 보면 안 잡고 그냥 중국 개인들이 막 정말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요. 버블 또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한번 좀 막자는 좀 그런 그 아마 이유도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이건 중국 정부의 얘기는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블룸버그의 보도가 떴다는 건 아마 어쨌든 중국 정부가 언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좀 과열된 것 같다. 좀 진정시키자.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의지를 포기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빠진다면 중국 펀더멘털이 또 바뀐 것도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비중을 이번에 또 늘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한가가 15인가 13이었나요? 15였나요? 저 정확히는 정확히 저는 기억이 안 저는 나네. 10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도 10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네. 아까 여기 캠프리콘 나오는데 아, 그런가요? 12% 마이너스로 보여서 네. 여쭤본 건데 네. 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중국이 우리가 대였던 게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네네. 같고 국내 증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보면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장 너무 재미가 없다. 네. 우리 어떻게 재미를 찾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요? 근데 이게 전략을 명확히 세우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 조선방산, 네. 구조적인 수혜주를 끌고 간다. 뭐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많이 올라서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9월에 약세장 온다고 뭐 조선방산 나는 팔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까지 큰 그림이 나온다면 아마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언젠간 빠진다 한 번은. 그게 9월인지 뭐 몇 월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9월에 약세장 오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그 경쟁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매출 성장이 확 꺾여버리거나 정부 정책이 바뀐 거죠. 갑자기 마스가 안 한다거나 이게 무서운 거지 9월 약세장을 무서워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근데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사고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9월 약세장이 만약에 이번 달에 좀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제한돼 있다면 계속해서 이제 사고 파는 거죠. 뭐 조선주도 한번 했다가 또 좀 엊그저께는 네이버도 한번 좀 움직였잖아요. 네. AI 관련주가 왜냐하면 정부 정책 수혜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는 저는 정답은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도 좀 답답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 9월까지는 크게 모멘텀 자체는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너무 덤빌 필요는 없다. 근데 대신에 저는 큰 그림에서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다 돈 풀고 있고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이 버블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저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논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리자. 그 얘기는 뭐죠?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자산 시장에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큰 그림에서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증시가 안 좋은 걸 이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만약에 빠진다면 그걸 기회로 큰 그림에서 또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노업으로 보신 분들은 어떻게든 좀 기회를 줄 때마다 뭐 업종은 잘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계속 주식 비중을 좀 늘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된다는 표현이 버블이 돼서 터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아직은 버블이 되진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아직은 버블이 될 아니에요. 거니까 네. 사서 버블에 올라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준비는 거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기 갖춰지고 때문에 있으니까. 올해는 아니죠 사실 그게 버블이라는 게. 근데 버블이라 그러면 결국 AI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라면 지금 말씀하신 방산, 조선방산 쪽이지만 우리나라에서 AI 이런 걸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버블이라는 게 이게 어쨌든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생하지 말라고 해서 발생 안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 그 버블을 만드는 건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는데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오히려 버블 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AI 선도국가고 우리는 아니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더 버블 나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AI 주들이 버블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 그 메타버스 기억나시잖아요. 기본 10배씩 갔습니다. 그 사실 실체 없는 기업도 이제 결과는 참혹했지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버블이 터졌다 하는데 결국엔 지금 정부가 그리는 그림도 이재명 정부 예산 1순위가 거기잖아요. R&D 예산에 제일 많은 비중이 AI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정말 뭐 돈을 잘 버냐 안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투자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돼서 돈이 풀려버리면요 버블이 생겨버려요. 그럼 미국보다 우리나라 AI주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많이 가냐 이거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근데 이미 미국은 숫자가 받쳐지면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좀 다른 레벨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도 이게 정부 정치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이게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거기에 접근 안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과거 사례를 또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AI 중에서 또 그렇게 좀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 좀 부진하잖아요. 또 한국은 AI주들이. 그런 것들을 내년 보고 저는 투자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좀 9월 무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9월에 대한 공포증은 조금 사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 보면 해외 IB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는 뭐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뭐 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내년이 되면 되게 축소될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년부터가 이제 관세로 인한 타격이 직접적으로 수출 절벽으로 온다라는 건지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요?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게 일단 내년은 이제 관세를 고스란히 다 받는 해잖아요. 그쵸. 1년 동안. 그리고 관세율이 이제 15%가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를 기업들이요. 만약에 가격이 정가시켜 버리면 경가시키고 미국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할 여력만 있으면 사실은 이게 또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 결국 소비자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이제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정가를 할 텐데 그 부분을 내년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관세 피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선업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뭐 방산이나 전력기기는 이게 가격 정가도 충분히 되는 데다가 거기에 또 어쨌든 이제 가격 자체도 이게 그 미국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관세 어떻게 보면 무풍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종마다 또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저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조건은 그거예요. 트럼프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업종.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미국이 못하는 업종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원전도 그래요. 원전은 그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갖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 없는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손잡아야 돼요, 사실은. 변압기도 비슷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뭐 그냥 관세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 뭐 진짜 이런 외환보유 감소하고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거.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더 수혜받는 기업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현대차예요. 현대차 과연 관세가 이제 본격화될 때 과연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 관세라는 거는 현대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 그리고 GM도 피해를 많이 봐요. GM도 공장이 해외에 많아서. 근데 거기서 현대차가 잘하면요. 상대적으로 현대차 주가는 또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공통지어서 관세 때문에 내년 안 될 거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중국 10%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 12% 나왔어요. 12? 찾아보니까 네. 10%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맞고요. 대부분 맞죠. 상하이 현저는 네, 맞는데 그 캠브리코는 커창판이라는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네. 거기는 20%래요. 20%. 예. 그래서 와 얘는 또 거래소마다 상한가 한가도 네, 틀리게 그렇네요. 하는 저도 공부 제도까지는 많이 잘 해야 돼요, 몰라서. 진짜. 네. 이렇게 또 마지막 정보까지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